쾅! 그날 공원엔 아이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이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초 뒤 그 평온을 깨뜨린 건 브레이크의 비명과 충돌음이었죠. 누군가는 분노에 눈이 멀어 도망쳤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의 희생과 한 여자의 증오가 만든 돌이킬 수 없는 가족의 비극이었어요. 총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고 당일 공원은 햇살도 따스하고 사람들 표정도 평화로웠어요. 세리는 한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멀리서 다가오던 은색 차량이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품고 점점 가속을 붙이고 있었다는 걸. 나영은은 차창 너머로 세리를 발견한 순간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모두 다 너 때문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고 차는 거침없이 세리에게로 돌진했어요. 그 순간 세리의 뒤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리야! 오범수 교수였어요.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웃으며 다가오던 참이었죠. 달려드는 차를 본 그는 말할 틈도 없이 커피를 내던지고 뛰어들었어요. 쿵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공원에 오 교수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 쓰러지는 소리만이 남았어요. 놀란 세리는 한이를 끌어안고 땅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엔 피범벅이 된 범수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한이는 울음도 없이 멍하니 범수를 바라봤죠. 멀찍이 멈춰 선 차량 안에서 나영은은 두 눈이 뒤집힌 채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녀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전에 후진 기어를 넣고 그대로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남은 건 쓰러진 범수, 울고 있는 한이, 그리고 말을 잃은 세리뿐이었어요. 곧이어 들이닥친 구급차에 실려 오 교수는 응급실로 향했어요. 세리도 한이를 아는 채 뒤따라갔고 상황을 전해들은 술도가 사람들도 병원으로 속속 모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의료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출혈이 너무 심해 수술조차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범수의 혈액형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희귀 혈액형이었고 보유 혈액도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피 한 방울이 목숨을 좌우하는 기로에서 병원은 고요했어요. 누군가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응급실 한켠 의료진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한 회장을 비롯해 술도가의 형제들, 마광숙. 안타깝게도 누구도 오범수의 혈액형과 맞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숨이 차오른 듯 문을 열고 들어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수였어요. 강수야,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 한 회장이 조심스레 묻자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AB형 RH-예요. 의료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로 움직였어요. 바로 수혈 준비해주세요. 가능합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강수의 팔에 바늘이 꽂히는 순간 이 응급실에 흐르고 있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긴 시간 끝에 수술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수술 잘 마쳤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죠. 한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산책 가자고지만 안 했어도 교수님께서 다치지 않았을 텐데. 광숙은 그런 세리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런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 미순도 옥분이도 모두 함께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가 그녀를 다그치기보단 안아주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은 세리의 잘못이 아니었고 누구의 불찰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무모한 선택이 만든 비극이었어요. 강수는 수혈을 마친 뒤 회복실로 옮겨지는 범수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형 버티셔야죠. 세리도 한이도 아직 형 곁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의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엔 형을 향한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한 명의 가족이 또 한 명을 살려낸 밤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범수는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햇살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죠. 그의 곁엔 늘 세리가 있었어요. 범수는 세리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어요.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었죠.
그날 내가 산책하자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범수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세리야, 그날 난 후회 안 해. 너랑 하니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들의 대화는 말보다 눈빛으로 이어졌어요. 세리는 눈물을 삼키며 범수의 손을 꼭 잡았고 범수는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죠. 한이가 옆에서 장난감을 흔들며 웃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편 광숙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사고였기에 그녀 역시 자책을 떨쳐낼 수 없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술도가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마치 그곳의 흙냄새와 바람이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 줄 거라 믿는 듯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장이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왔어요. 광숙 씨,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아 보여요.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조금만 더 세심했더라면. 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원인을 그냥 묻고 넘길 수는 없지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깃든 표정이었어요. 한 회장은 곧바로 비서를 불러 나영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게 했어요. 그녀가 숨어 있을 가능성, 지인들의 거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까지, 그리고 자신의 오랜 경찰 인맥들을 총동원해 뺑소니 용의자를 전국 수배에 올렸어요. 한 가정이 무너질 뻔했소.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오. 그의 말은 분노가 아닌 책임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어요. 그날부터 나영은을 향한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한적한 바닷가의 낡은 모텔. 나영은은 허름한 방 안에 누워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엔 식지 않은 컵라면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뺑소니 수배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텔의 주인은 달랐어요. TV 뉴스에 나오는 뺑소니 용의자의 몽타주를 본 순간 그는 경악했죠.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수배 중인 여자, 지금 내 앞방에 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식간에 모텔을 포위했어요. 사이렌도 없이 조용히 단번에 끝낼 준비였죠. 문이 열리자 아무것도 모른 채 국물을 마시던 나영은은 경찰들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놀라 주춤했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곧 깨달았죠. 나 그냥 실수였어요. 내가 그럴 의도는. 나영은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수갑이 채워졌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구치소로 호송되는 차 안. 창문에 비친 나영은의 얼굴은 망가져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감싸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다 끝났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나. 한 여자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그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범수는 잠시 휠체어를 밀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의 곁엔 세리가 있었고 한이는 유모차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세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영은 씨 결국 잡혔네요. 범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자신도 무너진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세리는 병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범수의 옆에 기대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걸 감싸 안는 건 결국 서로였어요. 고마워요, 살아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세리의 말에 범수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감쌌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마 너희 둘 때문일 거야. 창밖의 밤하늘은 고요했고 오랜 소란 끝에 비로소 술도가에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술도가엔 오랜만에 사람들의 말소리가 번졌어요. 광숙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흥수는 조용히 옆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죠. 세리와 범수는 휠체어를 밀며 산책했어요.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누구보다 그 평범함이 소중하단 걸 알게 된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마루에 둘러앉은 술도가 사람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세리가 물컵을 건네자 범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고 광숙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사람 사이에 생긴 균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메워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조용히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흥수는 조용히 형 장수의 사진 앞에 술 한 잔을 올렸어요. 눈빛엔 여전한 형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광숙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쌓인 가족 간의 정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죠. 다음 날 한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데려갔고 범수도 뒤따라 함께 이동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세리는 또다시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제대로 안 챙겼어, 미안해. 범수는 그런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젠 그만 자책해도 돼.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의지였어요. 며칠 후 한 회장은 술도가를 찾았어요. 그는 조용히 범수의 병실을 찾아와 직접 안부를 물었죠. 고생 많았네, 범수. 다 지나갈 거야.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범수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한 회장은 손에 들려있던 과일 바구니를 놓고 말없이 병실을 나섰어요. 그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답게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세리는 범수와 함께 병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한이는 옆 침대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세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이제야 조금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범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대화엔 약속도 조건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이어지는 마음이었죠. 그 즈음 경찰서에선 나영은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유지했고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조사관은 답답한 마음에 물었죠. 후회하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하던 나영은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어요. 그땐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엔 이미 후회와 절망이 묻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만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재판이 열렸고 나영은은 정식으로 구속이 결정되었어요. 판사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고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구속이 확정된 뒤에도 그녀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을 몫은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나영은은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철창 너머의 시간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세리는 광숙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광숙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범수도 더 빨리 회복할 거야.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살짝 닦았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일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엔 범수와 한이 술도가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술도가의 마당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흥수가 고기를 굽고 있었고 광숙과 미숙은 상을 차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범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죠. 세리는 한이를 안고 그 곁에 나란히 앉았고 모두의 얼굴엔 조심스러운 평화가 감돌았어요. 비로소 술도가엔 다시 웃음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범수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혼자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리는 그런 그를 뒤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고 한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었죠. 범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세리는 그런 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범수는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어요. 살아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랑 한이 곁에 있어서. 그날 밤 술도가 안채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는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흥수는 옷에 주름이 졌다고 연신 다림질을 했고 미숙은 한이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묶어주고 있었죠. 세리는 범수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범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짜 가족으로. 사진기가 셔터음을 내며 찰칵 소리를 냈고 그 속엔 웃고 있는 술도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어요. 강수는 옆에 서 있는 세리와 한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흥수는 조용히 팔짱을 낀 채 가족을 내려다봤죠. 광숙은 가족들 뒤편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들 다행이야. 지금 이렇게라도 웃고 있어서. 그 말엔 걱정과 안도,
그리고 다잡은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범수가 사고 이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가의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공장장은 오랜만에 새 제품 시음을 제안했고 천수는 직원들과 함께 술도가의 유통 정리를 시작했죠. 강수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물류창고 정리나 배달을 묵묵히 돕고 있었어요. 세리 역시 자신의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끝났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는 범수가 있었죠. 그날 이후 세리는 매일같이 병실에 들렀어요. 한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와서는 범수 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범수는 늘 그랬듯 장난스러운 말투로 세리를 웃게 만들었고 한이의 손을 잡고는 낮은 목소리로 우리 딸 오늘도 예쁘네라고 속삭였어요. 세리는 그런 범수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눈물을 참아내려 애썼어요. 그녀는 범수가 다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편 광숙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나영은의 위험 신호를 눈치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 때문이었죠. 그녀는 며칠째 고민 끝에 다시 한 회장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혹시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는 나영은 씨가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광숙의 진심 어린 요청에 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엔 이미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나영은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낯선 공간, 좁은 창, 단단한 벽, 차가운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은 어쩐지 잿빛처럼 느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되뇌이며 가슴을 움켜쥐곤 했어요. 분노에 휩싸였던 순간은 이제 사라지고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후회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면회실의 유리창 너머로 마광숙이 앉아 있었어요. 광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나영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오랜 침묵 끝에 광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 왜 그렇게까지 했니? 나영은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후회인지 분노인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광숙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뉘우치고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몫이야.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광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와 구치소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광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곱씹을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누군가는 이 가족을 지켜야 했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짊어져야 했기에 이제는 더 강해져야 했어요. 그날 밤 술도가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세리는 한이를 품에 안고 잠든 범수 옆에서 조용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강수는 작업복을 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흥수와 천수는 거실에서 늦은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마광숙은 조용히 마루에 앉아 별이 뜬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듯 속삭였어요. 이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가족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고 아픔 속에서 조금씩 회복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밤의 고요함은 그들이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술도가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일을 쉽게 잊진 못했어요. 범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고 세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무사한 게 기적이야. 범수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다신 너랑 한이 위험한 일 겪게 하지 않을게. 그 말에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술도가 형제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해가고 있었어요. 천수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주조장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무언의 책임감이 형제들 사이에 다시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 회장은 광숙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사람 일이란 게 아무리 대비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있더군.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한 회장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책임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세리는 밤마다 한이가 잠든 후 조용히 술도가 마당을 걷곤 했어요. 그녀는 별빛 아래서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을 다잡았어요. 교수님이 날 지켰으니까 이젠 내가 그를 지켜야 해.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휩싸이기보다 삶을 조금씩 다시 끌어안기로 했어요. 한이의 작은 숨소리가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 주었어요. 강수는 여전히 묵묵했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작업 중 조용히 천수에게 말을 꺼냈어요. 형, 예전엔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천수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 말이면 충분하다. 짧은 대화였지만 둘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형제는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범수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옆에는 세리가 조심스럽게 팔을 받쳐주고 있었고 그 뒤를 한이가 담요에 쌓인 채 유모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자 한이는 옹알이처럼 소리를 내며 방긋 웃었고 세리와 범수는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불행도 어떤 상처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세 사람만의 평온이었어요. 광숙은 병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망한 첫째 오장수의 아내로 장수를 대신해 오형제를 곁에서 지켜봐온 시간이 있었고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게 이 가족을 품고 있었지요. 장수 씨, 당신 동생들 참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흐린 눈으로 범수와 세리, 그리고 한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지금 이 가족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자신이 아닌 바로 저 형제들 간의 우애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한 회장은 병실을 방문해 범수의 곁에 앉았어요. 그는 말없이 범수의 손등을 가만히 쥐었고 범수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진다. 고맙다. 한 회장의 말에 범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고 일으켜주는 것이란 걸 그는 이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세리는 범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이젠 서로한테 숨기지 않기.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어떤 일이 있든 이제는 같이 겪자.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엔 오랜만에 별이 떠 있었고 한이는 그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술도가의 마당엔 조용한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과거의 어둠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상처 입은 마음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회복되고 있었어요. 이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 단단했어요.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 작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우리 이젠 진짜 가족이야. 비로소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고 무너졌던 마음들 사이에도 다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가족이란 상처를 안고서도 함께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